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로 신청한 15명의 증인 가운데 8명을 채택하고 오는 22일까지 신문을 끝낼 예정입니다. 이후 최후 변론과 재판관 평의 등을 거쳐 3월 둘째 주쯤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정책의 공모자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제시도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압수수색 승인 여부 책임자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라며 특검의 압수수색 승인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본인이 청와대 경내 책임자라고 직접 말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가 보안시설을 이유로 특검 압수수색에 불응하는 가운데 정작 최순실 국정기획 사건의 핵심 인물들은 사용이 금지된 외부 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최측근인 정호성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외부망에 연결하는 테더링 방식의 이메일을 사용해서 최순실 씨에게 기밀 자료를 건넨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가 카카오톡 메신저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여론 왜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 기사를 인용해 가짜뉴스의 신뢰도를 높이거나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를 섞어 만드는 등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전경련의 자칭 보수단체 지원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평일에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그 주말에 집회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또 청와대가 매년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를 달리해서 자칭 보수단체들끼리의 충성 경쟁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2주가 지난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인기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밀착 카메라에서 짚어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열린 변론에서 8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고 2월 22일까지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남은 절차는 대통령 측과 국회의 최후 변론,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재판관들의 평의, 그리고 최종 결정문 작성입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박 대통령 심판의 날은 3월 둘째 주, 그러니까 3월 1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그 시점은 5월 둘째 주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정은 몇 가지 전제를 기초로 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가 걸린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 측이 추가 지연 전략을 펴지 않는다는 것이죠. 탄핵 선고일과 대선 일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채택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차관이나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대통령 측이 지난달 무더기 신청을 했다가 채택되지 않았던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각각 대여섯 시간에 걸쳐 이미 증언대에 올랐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도 22일 다시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심판정에 섰던 두 사람까지 증인으로 다시 세우는 만큼 사실상 22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증인 신문을 끝내고 나면 대통령과 국회 측의 최후 변론, 그리고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헌재 안팎에선 그동안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기조와 이 같은 일정을 함께 감안할 경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직전인 3월 둘째 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회 소추위 측은 추가적인 재판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신청 및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 13일이라는 대단히 긴박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측은 증인들이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빨리 종결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방금 보신 것처럼 탄핵 심판의 증인 신문 일정이 모두 나왔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최종 결론, 즉 탄핵 심판 선고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지금부터 달력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또 여러 가지 경우수를 상정해가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랄까요, 그 시비거리 없애기 위해서인지 웬만한 증인 신청은 다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법조계의 의견이기도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탄핵 심판 선고일은 언제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이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그 주의 후반 24일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최후 변론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재판관 평의가 있고 재판관들이 결론내는 회의를 마치고 나면 2주가량의 결정문 작성 시간이 있고요. 3월 둘째 주, 즉 3월 9일 전후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 일정은 보통 목요일에 헌재가 결론을 내온 점도 고려를 한 겁니다. 예. 뭐 꼭 목요일에 내란 법도 사실은 뭐 없는 거죠. 그게 법으로 예.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하루 이틀 앞뒤가 될 수 있는 것이긴 하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런 예상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앞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한다라고 밝혔던 것. 또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3월 13일 이전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그런 것은 박 전 소장뿐만의 의견이 아니라 헌재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증인신문이 끝나는 22일 이후엔 이젠 추가로 증인 채택이 허용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통상 결정문 작성에 2주라는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할 때 역시 3월 둘째 주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결정문 작성에 2주가 더 걸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덜 걸리거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지금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2주 정도가 걸렸다 이렇게 예상을 하자는 얘기죠. 백종원 기자에게는. 재판관 평의를 더 자주 열게 되면 작성의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방금 말한 일정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에 대통령이 거리되는 사유가 발생한 지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3월 둘째 주, 특히 3월 9일쯤에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대선일은 5월 8일 또는 그 이전에 치러지게 됩니다. 예.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직전인 3월 10일쯤에 결론이 나면 대선은 5월 9일 또는 그 이전에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져 왔는데요.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실시를 하게 되면 연차나 연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반드시 수요일 날 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3월 둘째 주에 탄핵 선고가 이뤄지면 대선 50일 전에 선거 날짜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건 못지않게 50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지금 대선 일자를 만일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그 대선 일자를 좀 추측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예. 가장 유력한 것은 3월 둘째 주이긴 하나 변수가 있거나 해서 3월 셋째 주로 탄핵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제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계속 쓸 수도 있고 워낙 또 중대한 문제인 만큼 재판관 평의 마지막에 그 평의에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는 22일에 증인신문이 종료가 되고 박 대통령이 갑자기 직접 헌재에 나오겠다고 조금 시간을 달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일부 증인이 질병, 아프다고 한다든지 다른 이유를 대면서 늦게 나오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앞서 최후 변론이 조금 늦춰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원래 예상보다 조금 늦은 27일 또는 28일쯤 최후 변론이 있을 수 있고 역시 평의와 2주가량의 결정문 작성 시간 고려하면 3월 셋째 주, 즉 3월 13일 월요일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3월 13일을 넘기면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7인 체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결정이 안 되는 건 물론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관 수는 7인이지만 8인이 결정하는 효과도 가능합니다. 3월 13일 전에 마지막 평의가 열리고 이 평의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참여를 하게 되면
3월 13일을 조금 넘기더라도 8인의 표결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정미 재판관이 실제로는 퇴임을 하더라도 결정문에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서 한 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평의가 언제 열리느냐. 그러니까 예.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만 열리면 최종 결정은 그 이후에 나와도 이정미 재판관이 자격은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5월 셋째 주로 대선은 순차적으로 늦춰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60일 뒤인 5월 17일 수요일이 대선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요일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특별한 휴일이나 제한 변수는 이 경우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또 한 가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그 추가 증인이 당초 예상보다 약간 많은 8명으로 정해졌는데 3월 첫째 주에 탄핵 결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은 이렇게 증인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3월 둘째 주가 될 것이다 했는데 3월 첫째 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앞당겨질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후 변론 때문인데요. 예. 오는 22일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재차 증인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앞서 5시간 이상 질문과 답변은 충분히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날 최후 변론을 함께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빠르면 3월 2, 3일에도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이럴 경우에 탄핵 인용을 전제로 5월 첫째 주 또는 4월 마지막 주 대선이 가능한데 수요일을 고려하면 4월 26일 수요일 대선 가능성이 힘을 얻는 겁니다. 5월 첫째 주에는 워낙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특히 수요일은 첫째 주의 수요일은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4월 26일의 가능성이 전혀 지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이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이 빨리 나기를 원하는 분들께는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가 가장 반가운 시나리오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헌재가 22일까지 추가 기일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또다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재판 지연도 노골적이 되는 셈인데요. 막바지로 가면서 박 대통령 출석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 심판 초기부터 무더기 사실조회와 증인 신청으로 지연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헌재가 오늘 7명의 증인을 기각했지만 대리인단은 다시 추가 증인 신청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최대한 절제해서 신청한 거니까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새로운 증인을 신청할 사유가 새로 나온다면 추가 증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지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 측은 또 탄핵 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카드도 검토 중입니다. 박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면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뒤집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변론 종결을 늦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카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시간 끌기라고 판단될 경우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이처럼 막판까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대통령 측이 법정 밖에서는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하면서 헌재도 여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식의 부적절한 주장과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광기 어린 마녀 사냥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어 누명 씌우기식 탄핵에 완결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특검의 임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마녀 사냥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주말마다 친박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론전으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지난 5일 하루에만 페이스북에 5개의 글을 올린 손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늦어질수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초기엔 공격자가 우세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방어자의 힘과 균형을 이루게 되고 결국 역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일부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편 뒤부터 대통령 대리인단의 부적절한 여론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자, 탄핵 심판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박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탈당을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되레 훈수를 둔 바도 있죠. 안지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측에 징계는 하지 않을 테니 탈당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서 우리 당은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는 얘기를 그런 의사 전달은 한 거는 사실입니다. 정 원내대표가 밝힌 시점은 지난달 말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결정은 우리에게 맡겨달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탈당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면서 이미 정리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원칙을 이미 정했으며 이것이 우리 당의 공식 당론입니다. 박 대통령의 당적 유지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걸 당도 확인해준 셈입니다. 탈당 요구를 받던 즈음 박 대통령은 오히려 인터넷 방송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에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결사체가 되면 또 대선 후보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런 둥지가 튼튼해야지. 이런 박 대통령에 대해 새누리당은 다른 방식으로 흔적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은 조만간 정강정책에서 국민 행복과 창조 등 박근혜 정부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자, 헌재 탄핵 심판 일정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 조사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특검은 바로 모레 9일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면 조사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검 취재기자 연결해서 특검의 대면 조사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규철 특검보가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시기를 언급했는데 지금 모레, 그러니까 9일에 진행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죠. 예,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2월 초순에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을 해왔고 오늘 특검이 2월 10일을 전후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일 모레인 9일에 이 대면 조사가 진행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특검은 공식 확인을 해주진 않고 있지만 9일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사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경내라는 얘기도 있고 근처 안가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어디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박 대통령 측이 조사 시점과 함께 이 조사 장소도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긴 한데요. 특검은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박 대통령 측이 원하는 대로 들어줘서 반드시 이 대면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청와대 경내가 가장 유력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자,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일 언저리든 아니면 9일이든 10일이든 날짜를 특별하게 특정하지 않고 장소도 특정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난 다음에 특검 쪽에서 자, 우리가 어제 예를 들어서 어제 박 대통령을 어디에서 조사를 했고 지금 끝났다라고 발표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9일도 이미 특정해서 얘기가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장소도 대략은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요건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로 확정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박 대통령은 여론전을 펴면서 혐의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본인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특검 조사 역시 막판에 거부할 가능성 이건 없을까요? 예, 특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큰 틀에서 이 대면 조사는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세밀한 부분에 대한 협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는 했습니다. 여전히 막판 대면 조사 거부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거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이어서 연거푸 특검 조사까지 거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여론전을 통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자신을 하고 있으면서 검찰과 특검의 모든 압수수색, 모든 조사를 거부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특검 쪽에서 9일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걸로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특검이 9일이라고 확인은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는 거고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시간이 남았는데 박 대통령 측에서 여전히 마지판에 가서 시간을 미룬다거나 또는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율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 측이 조사 시점을 미루려 했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압수수색을 언제 다시 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거리인데 특검이 청와대 경내 진입을 하지 않고 자료를 건네받는, 그러니까 임의 제출 방식을 수용할 것이라는 보도들을 부인했죠. 이게 어제 오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특검에선 우리는 그런 바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검이 어제 오늘 나온 그런 보도들을 언급을 하면서 청와대로부터 임의 제출 자료를 받을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건데요. 후속 조치는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답신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임의 제출과 압수수색이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 입장에서도 다시 지난번에 검찰이 했던 것처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부인하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 대행은 답신을 보낼 생각이 없고 청와대는 임의 제출만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검이 오늘 임의 제출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는 불승인 사에서의 임의 제출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첨예한 상태인 건데요. 특검은 결국에 이 답신이 오지 않는다면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해서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황 대행은 작년 말에 대정부 질문에서는 자신이 바로 청와대 경내 책임자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압수수색 허용하라. 오늘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황 대행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황 대행 측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위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최종 책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해 12월엔 황 대행이 전혀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당시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의 청와대 진입이 불발된 뒤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청와대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청와대 경내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경호 업무에 관해서는 경호실장, 또 대통령 보좌에 관해서는 비서실장. 책임 권한의 총책이 누구냐고요? 의원님 그런 말씀이라면 총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황 대행이 본인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고의로 압수수색을 막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청와대는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군사기밀과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노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보안 수준은 이번 정권 내내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에서부터 구멍이 뚫려서 각종 국가 기밀이 줄줄 새나갔는데 특검의 압수수색은 보안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박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청와대 보안 규정은 잘 마련돼 있습니다. 우선 전산 장비 반입부터 통제됩니다. 또 테더링, 즉 휴대폰을 모뎀으로 이용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외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도 없습니다. 청와대 외부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로부터 메일을 받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테더링 연결로 외부 이메일 계정을 이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도 청와대 내에서 정 전 비서관과 외부 이메일 계정으로 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안 규정을 무시한 이들의 행태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퇴직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특히 정 전 비서관 등은 최순실 씨와 여러 개의 G메일 계정을 공유하며 청와대 비밀 문서를 아무 제한 없이 주고받았습니다. 청와대는 특검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보안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 보안은 안에서부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이렇게 문골이 풀린 청와대 통신보안은 허술한 전산 보안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보안 체계에 따르면 정호성 이재만 전 비서관은 외부 이메일 사용 권한을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정부도 비서관들이 이렇게까지 보안을 무시한 적은 없었다는 지적이고, 이 보안은 곧바로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회에 있을 때마다 안보를 외쳐온 것과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정호성 이재만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3년 8개월 내내 외부 이메일을 사용했습니다. 청와대 전산보안 담당자는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오랫동안 외부 이메일 사용 권한이 부여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이 비정상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의 전산보안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어 가능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전산보안 업무 규정에 따르면 외부 이메일 사용은 소관 비서관 또는 수석 비서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호성 이재만 전 비서관이 자유롭게 외부 이메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 겁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보안 점검이 있지만 컴퓨터 안에 업무 관련 문서가 있는지 정도만을 살피는 수준입니다. 보안 사고의 책임을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에게만 묻고 있어서 보안 담당 부서가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안 점검에선 개개인의 이메일 계정까지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 내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앞서 저희들이 집중 보도해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또 하나의 무게추가 추가됐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건의 공모자로 판단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피의 사실 공표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특검은 문체부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꾸준히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지시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표기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이 헌재 11차 변론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헌재에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유진용 전 장관 후임으로 부임한 2014년 8월 이미 문화예술 분야의 배제 명단과 관련한 정책이 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얘기로 그동안 박 대통령과 측근들이 부인해온 내용을 뒤집는 진술입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 업무상 꼼꼼하게 챙기는 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예, 특검은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즉 기소하면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선거를 대비해서 정부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및 강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과 공모해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와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목적이 선거용 여론조성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계 인사들의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고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도 같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모두 7명의 전직 고위공무원이 기소되면서 블랙리스트 수사는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친정부 인사와 단체 등의 자금을 지원토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저희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짜 뉴스에 대한 집중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오프라인에서 진짜 신문처럼 둔갑한 가짜 뉴스의 현주소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다 알고 계시겠으나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짜 뉴스들입니다. 저희들이 탄핵과 관련해서 이를 비방하는 카톡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본 결과를 보도해드립니다. 이들은 이른바 지라시와 같은 근거 없는 비방글을 실제 온라인 기사처럼 포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해외 인사들을 등장시켜서 가짜 인터뷰 기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뉴스들이 클릭 한 번으로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내용은 교묘해지고 그 파급력은 커지고 있는 온라인 가짜 뉴스의 실체, 먼저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박단체 회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채팅방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수십 개씩 공유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교묘하게 왜곡돼 있습니다. 세계 유수 석학들도 한국 상황을 걱정한다는 기사입니다.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이자 모 연구소 소장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흐름은 북한과 중국의 힘을 의지한 세력이 벌이는 파워게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검색조차 되지 않고 교수도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인 겁니다. 또 촛불 집회에 대해선 이적단체들이 북조선 지령을 받은 것이라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역시 근거는 없습니다. 영상도 자주 등장합니다. CNN 뉴스라는 영상을 보니 북한 노동당기가 촛불과 세월호 노란 리본을 결합한 모양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군가 실제 뉴스와 허위 사실을 짜깁기해 올린 겁니다. 야당 정치인들을 겨냥한 찌라시도 수시로 등장합니다. 일부 정치인이 민주노총 정교조와 함께 중국과 북한의 특수부대원 수천만 명을 동원해 국가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글은 긴급히 공유하라는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도 여과 없이 올라옵니다. 최근엔 야당 국회의원과 성인물 배우 사진을 합성한 게시물까지 떠돌았습니다. 이런 글들은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퍼나르자 공유가 애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누가 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가짜 뉴스의 파급력을 분석해봤더니 기사마다 수천 건씩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본 사람은 수만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물론 본다고 해서 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발송이 되면서 이른바 카더라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오염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한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친박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탄핵 가결 열흘 뒤인 지난해 12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가짜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박 대통령 탄핵은 2017년부터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탄핵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이런 가짜뉴스가 온라인에서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이 게시물의 경우 곧바로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최근까지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1,500번 넘게 공유되면서 탄핵 반대의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는 조작됐다는 한 가짜뉴스 역시 1,800번 가까이 공유됐습니다. 국내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이 만든 한국어 가짜뉴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 등 황당한 거짓 기사들이지만 파급력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인 소녀를 성폭행한 한국인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가짜뉴스의 경우 최근 한 달간 18,000번 이상 공유됐습니다. 일본어로 한국이란 키워드로 검색한 웹페이지 가운데 4번째로 많았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가짜 뉴스들은 수백 명이 참여하는 이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건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그동안에 단톡방, 단체 카톡방이죠. 이걸 통해서 카더라 형식의 지라시가 확산된 것은 익히 알려진 그런 내용인데 이젠 가짜 뉴스들도 바로 이런
단톡방을 통해서 마치 진짜 뉴스인 것처럼 받아보면 문장도 그렇게 써 있고 네, 맞습니다. 쉽게 퍼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보통 단톡방이라고 하면 그 10명 내외가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예. 하지만 집회나 시위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한 단톡방의 경우 최대 수백 명까지도 모여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친박단체 회원 300여 명이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방인데 예.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화면을 재구성했습니다. 예. 이 채팅방에만 해도 하루에 그 수십 건의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이 중에도 가짜 뉴스들이 섞여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2월 첫째 주 종합 뉴스라는 그 제목의 글인데요. 촛불 집회에 중국 유학생 6만 명이 동원됐다는 이 내용이 뉴스 헤드라인처럼 유튜브 영상과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가짜 뉴스죠. 맞습니다. 예. 사실상 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뉴스인데 실제 뉴스 헤드라인과 섞어서 진짜 뉴스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예. 이런 링크들을 퍼나를 경우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굉장히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실제로 뉴스 헤드라인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주잖아요. 그만큼 이제 가짜 뉴스들이 실제 뉴스처럼 정교해지고 있다. 수법도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뉴스와 굉장히 헷갈릴 만큼 굉장히 교묘하게 가짜 뉴스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등을 통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또 만든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나 내용만 보면 진위 여부를 따지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마치 해외 유명 대학의 석학의 인터뷰인 것처럼 가짜로 만드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걸 이제 받아보고 실제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만한 여유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진위 여부를 굉장히 따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이런 가짜들을 나눠볼 수도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이런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태블릿 PC 관련 그 가짜 뉴스는 극우 사이트를 중심으로 굉장히 근거가 없이 오로지 비방을 목적으로 만든 그런 콘텐츠들이 첫 번째고요. 예. 그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경향은 실제 뉴스를 왜곡해서 가짜 뉴스로 만드는 겁니다. 번역이 안 된 외신 기사를 왜곡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제 한 친박단체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은 즉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서 일본의 석간 후지라는 신문 기사를 출처로 밝혔는데요. 이게 지금 뭐 큰 따옴표까지 이렇게 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하지만 막상 그 출처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 보면 모두 일본어로 돼 있는 기사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번역을 해본 결과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한 문장뿐이었고요. 나머지는 일본 한 대학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한미동맹이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마치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처럼 짜깁기를 한 겁니다. 그 주장은 일본 어떤 사람의 대학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주장일 뿐이고. 예. 이렇게 하는 건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까운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든가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손쉽게 이런 가짜 뉴스들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내용은 먼저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은 온라인상의 콘텐츠가 과연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몇 번이나 공유됐는지를 집계해서 숫자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의 화면입니다. 예. 저희가 태블릿 PC라는 키워드를 저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더니요. 무려 이제 1,300여 개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예. 가장 많이 공유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서는 1만 5천 건, 그리고 트위터에서는 약 3천 건 정도가 공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도 이제 가짜 뉴스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예, 페이스북과 트위터 모두 합쳐서 한 460건 정도 공유된 기사 내용을 보시면 한 극우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예. 청년 진실의 소리라는 출처를 달고 게시된 카드뉴스 형태인데요. JTBC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면서 방송 뉴스 화면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인데 이 글 역시 많이 퍼뜨려달라는 내용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 저희 뉴스에 제 이름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좀 착잡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특검이 수사 중인 관제 데모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전경련의 자칭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했고 실제로 수십억 원대의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청와대 관리는 매우 치밀했습니다. 매년 각 단체의 집회 활동량을 모니터링한 뒤에 활동 내용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들은 매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충성 경쟁을 해야 했던 겁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이 확인한 전경련의 특정 단체 지원은 지난 3년간 모두 30곳에 이릅니다. 청와대가 전경련의 지원 명단을 내려보내면 전경련이 대기업에서 거둔 돈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전경련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는 해마다 달랐습니다. 청와대는 각 단체의 활동을 확인한 뒤 1년에 10여 곳 정도로 지원 대상을 추렸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부터 정부의 우호적인 집회 활동의 횟수와 청와대 의견을 잘 따르는지 등을 검토해 지원 단체를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가 직접 활동을 모니터링했다는 얘기입니다. 특검은 청와대가 지원금을 걸고 자칭 보수단체들 간에 이른바 충성 경쟁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등 적극적으로 시위를 하는 단체들은 매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청와대는 이처럼 자칭 보수단체들의 돈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잘하는 단체에 돈을 줬고 그러면 다시 집회를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죠. JTBC 취재 결과 돈이 단체에 입금되면 그 단체 회원들은 곧바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전경련의 사회협력회계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2014년 3월 중순 전경련은 고엽제 전후회에 4,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당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바로 주말에 이 단체는 국정원 옹호 집회를 열었습니다. 같은 해 9월 2일과 5일 베델복음 선교복지재단 명의로 지원을 받은 어버이연합은 모두 9천만 원을 나눠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유가족이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아 특별법 반대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단식하는 유가족 옆에서 폭식 행사에 참여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NLL 포기 발언 논란이 불거질 때도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 사건 때도 자칭 보수 단체들은 돈을 받고 바로 2, 3일 뒤 주말에 친정부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경련의 계좌 거래 내역에는 이들 단체들이 자금을 받은 요일이 대부분 목요일과 금요일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친정부 집회는 주말에 개최됐습니다. 특검은 관제데모 동원단체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강요죄 등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물론 대선까지는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들만 놓고 보면 이번 대선은 일단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앞서가는 형국입니다. 두 주자들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또 이른바 친노무현계로 같은 정치적 뿌리에서 나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주자로서의 정책 방향들을 놓고 보면 사뭇 다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론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이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과 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안 지사도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그러한 현재 대한민국 국회와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면 다음번 총선 때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는 같은 친노무현계지만 최근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있어서는 연이어 다른 방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으로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의 정원 확대를 주장했지만 안 지사는 세금과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건 임시방편이라며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에 넘겨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안 지사는 한미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시민사회 출신인 문재인 전 대표가 보다 원칙적이고 국회에서 정치를 시작한 안희정 지사가 협의를 보다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와 함께 후발주자인 안희정 지사의 차별화 전략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문재인, 안희정 두 대선 주자의 첫 성적표는 광주에서 나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한 사람은 광주에서 끝낸다, 다른 한 사람은 광주가 시작이다, 이런 대세입니다. 즉, 대세론이 굳어질지 추격의 탄력이 붙을지 여부가 이곳에서 결정됩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전주를, 안희정 충남지사는 광주를 방문합니다. 다분히 호남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입니다. 호남은 4번으로 줄어든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의 첫 개최지입니다. 야권 텃밭인 호남의 1차 경선 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실제로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군소 후보였던 노무현 당시 후보에게 이른바 노풍을 만들어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정권 교체를 강조하며 대세론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안희정 지사는 정권 교체에 더해 새로운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민주당이 처음 도입한 완전국민 경선제입니다.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똑같은 비중으로 대선 후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직력 못지않게 호남 민심이 그대로 승부를 가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오늘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스몰 텐트는 됐는데 더 큰 텐트가 되느냐는 미지수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의장은 곧바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패권주의라며 비판했습니다. 자기 패거리가 아니면 철저히 배제하고 집단적인 문자 테러를 가하는 민주당의 패권주의 집단이 정권을 잡는 것도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세로는 허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중심의 이른바 3지대가 속도를 내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손학규 의장께서 합류하셔서 정말로 기쁩니다. 저도 이제 긴장하고 열심히 경선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손 의장에 이어 정운찬 전 총리까지 영입해 이른바 스몰 텐트를 완성한 뒤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스몰 텐트를 더 키우기 위해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류 여부가 관건이지만 김 전 대표는 국민의당으로의 합류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충북 보은에 이어서 전북 정읍의 한우 농가도 구제역 양성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농가의 백신 항체 형성률도 5%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농가 탓을 하지만 농가는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살처분된 한우가 화물차에 실려오고 굴삭기는 한 마리씩 매몰지에 붙습니다. 오늘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정읍의 한우 농장 소 49마리와 주변 농장 4곳 120여 마리입니다. 이 농장도 백신 접종 기록은 있지만 이번에 다시 검사한 결과 항체 형성률은 5%에 그쳤습니다. 충북 보은의 젖소 농장의 항체 형성률도 19%에 불과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농가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냉장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하지만 농가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안 넣은 사람이 어디서 다 놓치고요. 전부 다 농가들은 책임지고 저희들은 와서 넣는지 안 넣는지 봤어? 이 때문에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쓰는 백신이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와의 유전적 차이 때문에 접종을 제대로 해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논란은 이미 2015년부터 제기됐지만 대체 백신은 몇 년째 품목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30년의 설계 수명을 넘긴 월성 원전 1호기를 정부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2015년에 10년을 더 쓰도록 허가해줬죠. 그런데 오늘 법원이 이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장 가동이 멈추진 않지만 허가 과정이 엉터리였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건 원전 수명 연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 서류도 빠졌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의 30년 수명이 끝난 2012년부터 주요 부품 91개를 교체했습니다. 명백히 수명 연장용이었는데 허가권을 가진 원자력 안전위원회 심의 없이 사무국 과장 정결로 진행했습니다. 이 교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후 비교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절차 위반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해 심사해야 한다는 규정도 무시하고 이미 다른 원전에 설치된 안전장치가 없는데도 승인해준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사법부에서 제대로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항이 아직도 그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원전 마피아들 선에서 결정이 되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즉시 가동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반면 한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시범 사용할 연구학교가 다음 주에 최종 결정됩니다. 예상대로 연구학교 신청을 둘러싸고 학교마다 내부 갈등이 깊습니다. 교육부가 희망을 걸고 있는 국립학교들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최근 학교 측에서 교사들의 동의 없이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추진했습니다. 교사들은 교직원 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반발했고 결국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사립고교에서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 연구학교 지정을 논의했지만 교사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교육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교장, 이사회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일선 교사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 입김이 센 편인 국립학교들도 불참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한국교원대 부설고는 어제 교육부에 연구학교 신청 철회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구에 있는 경북대 사대부고도 이번 주 학원위를 열어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 교사들 반대로 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학교용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실린 지도에서 고려 수도인 개경의 위치가 임진강 남쪽인 서울 근처로 표시된 오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네, 취업이 힘들다는 얘기 매번 전해드리지요. 올해가 작년보다 더하다는 얘기도 또다시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대학 입학자가 가장 많았던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대학에 들어간 학생 100만 명가량이 구직에 나섰는데 주요 대기업들은 채용 계획이 없거나 공채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공채 절벽의 실체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의 한 대학. 방학이지만 취업 준비를 하러 나온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채용 게시판에는 채용 공고 하나 붙어 있지 않습니다. 착잡하죠. 왜냐하면 취준생 입장으로서 어쨌거나 졸업을 하고 이제는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문이 많이 좁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기업들은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대내외 악재가 줄줄이 발생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그룹이 올해 채용 규모 계획을 밝히지 않아 다른 그룹사들도 쉽사리 채용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조사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졸 공채 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 줄일 예정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정치권은 조기 대선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지난해 9.8%로 증가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가 한 발 늦게 우리나라에도 상륙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역시나 인기가 대단하죠. 포세권이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즐기는 건 좋지만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로 보시죠. 손광균 기자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보라매 공원인데요. 지금 제 뒤로 수백 명의 시민들이 가만히 서 있거나 조금씩 움직이며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포켓몬고 게임으로 인한 사람과 시설물 간의 충돌에 주의해달라는 안내가 붙어 있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켓몬고를 즐기기 위해 여기까지 나와 있을까요?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괴물을 잡기 위해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온 가족들부터 친구나 연인과 함께 온 사람들까지 포켓몬고를 하러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곳곳에서 환호성도 터져나옵니다. 게임 아이템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가상의 장소 포켓스탑이 많다고 알려지면서 이 공원은 순식간에 이른바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사람 엄청 많아졌어요. 전체 봐도 한 20-3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난 곳은 또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노인 쉼터로 꼽히는 탑골공원입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게 보니까 그 전화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많아. 이거 쳐다보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탑골공원 한쪽에 자리 잡은 조각상과 벽화 등이 포켓스탑으로 지정되면서 근처에 나온 이용자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명소가 됐습니다. 탑골공원 요 옆길을 가본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 장기 드시는 곳, 약간 담소 나누시러 산책하러 오시는 곳, 약간 그런 느낌이 컸죠. 국내 정식 출시 2주 만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얌체 이용자들이 차를 세워 대중교통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하면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들로 소방차가 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포켓스탑이 유해시설 가까이에 있지만 접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대형 백화점 뒤쪽입니다. 이 골목에도요, 이렇게 게임에서 보는 것처럼 무료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두 곳이 있고요. 실제로 여기까지도 걸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곳은 24시간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불법 성매매업소 집결지입니다. 너무 핸드폰만 이렇게 딱 보고 가니까 지나다니면서 유흥업소가 보이면 빨간색 이렇게 막 보이고 막 그러면 애들한테도 좀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경기도 수원역 주변에도 이런 장소가 있다는 이용자들의 제보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지역 입구 주변에서 포켓스탑이 발견됩니다. 개발사 측은 문제점이 확인되면 수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포켓몬고의 인기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유적지나 기념관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등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도 있어 개발사의 빠른 조치와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이자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 역시 미국적 보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교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내놓은 영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이 말처럼 불시착한 여객기에 탑승한 155명 전원은 그날 구조됐습니다. 기장은 그렇다면 영웅이 됐을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판단은 옳았던 것인가 논란이 생겼고 기장은 오히려 궁지에 몰렸던 것이죠. 그러나 영화는 선과 악을 함부로 재단하지는 않습니다. 각자는 그저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뿐. 이것은 정통 보수주의자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지키고 싶었던 원칙의 소중함이었을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보면 걱정이다. 어제 중앙일보의 김진국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했더군요. 칼럼에 따르자면 그들은 이 땅의 보수를 정말 사라지게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마저 모두 부정하고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것을 조작이라고 몰아세우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보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가짜뉴스로 점철된 주장과 관제대모의 짙은 의혹으로 둘러싸인 그들은 스스로를 보수라 칭할 자격이 있는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배워라. 6년 전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런 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보수주의자였지만 극우 보수파들이 공화당을 파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그의 보수주의에는 자기 책임과 도덕성, 약자에 대한 연민과 연대가 녹아들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그 역시 최근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서 구설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의 영화에서 등장한 이 묵직한 대사는 골든타임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진짜 보수란 희생하며 책임지며 그리하여 끝내 지켜내는 것. 굳이 유모차까지 일부러 끌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우리 나이로 치자면 88배 보수주의자가 보여주는 보수의 품격이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나머지 증인의 신문 일정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거치면 이제 탄핵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일부에 이어서 탄핵 선고일과 대선 일정을 가늠해보고 어떤 변수가 있는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3월 둘째 주에 탄핵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3월 둘째 주라면 3월 13일 이전, 그러니까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물러나면서 말했던 바로 그 시점, 그게 되는 건데요. 물론 여기에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더 이상 증인 신청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 뭐 혹시 무리하게 한다 하더라도 헌재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금 더 큰 것이고요. 또 결정문 작성에 2주가량 걸린다는 것. 이것은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지만 통상 2주 정도로 본다. 이런 거죠? 이게 전제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2일이 마지막 증인 신문이 있고요. 그 같은 주 약 24일쯤에 최후 변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관 평의가 열리고 2주가량의 결정문 작성 시간 고려하면 3월 둘째 주, 특히 3월 9일 목요일 정도 결론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방금 말한 일정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물론 기각된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인용이 되면 대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물러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하는데 달력상에서 다 이렇게 세워봤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3월 둘째 주, 특히 3월 9일 목요일에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예상 대선일은 5월 8일 또는 그 이전에 치러져야 합니다. 그 주에 3월 10일에 결론이 나게 되면 대선은 5월 9일 또는 그 이전에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져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반드시 수요일 날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3월 둘째 주에 탄핵 선고가 이뤄지게 되면 대선 50일 전에 선거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도 별다른 무리 없이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고일이 3월 셋째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처럼 대통령 측이 추가적인 어떤 그 지연 전략을 쓸 수도 있고 또 뭐 이게 중차대한 문제니까 마지막 평의에서 재판관 평의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부 증인이 질병이나 다른 이유를 대면서 늦게 나오겠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좀 늦은 2월 27일 정도의 최후 변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평의와 2주가량의 결정문 작성 시간 고려하면 3월 셋째 주, 즉 3월 13일을 넘길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는데요. 예. 이 경우에도 대선은 5월 셋째 주로 60일 이내니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으로서 봐서는 뭐 상식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실제로 대통령 측이 이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 카드를 씀으로써 또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될 경우에 증인들의 증언, 수사자료, 증거자료에 맞서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나오는 것인데 여태까지 쭉 나왔던 굉장히 많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나 증언들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과연 대통령이 나와서 다 뒤집을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그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본다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예, 그 점이 굉장히 궁금한 점이었고 오늘 취재 현장에서 질문이 많이 쏟아졌던 대목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도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변론을 늦추기 위해 이제 증인들을 추가로 뭐 신청하거나 지연 작전을 쓰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최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는 지연 카드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시간을 달라고 하면 헌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한을 못 받거나 아예 직접 출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헌재로서는 사실은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도 무리한 증인 신청임에도 누가 봐도 그 틀림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헌재로서는 나중에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금 가능한 한 받아준다라는 것인데 그건 또 다른 말은 뭐냐면 무리하게 할 경우에는 안 받아줄 명분을 지금 쌓아가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 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로 탄핵 결론이 미뤄지면 헌재가 7인 체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박한철 소장이 우려한 바이기도 한데 이 경우에도 그런데 3월 13일 이후에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마지막 평의에만 참가했다면 시간이 늦어지는 거는 상관없이 이정민 재판관도 포함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의 그 한 표가 그 선고가 내리는 날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13일 전에 마지막 평의가 열리고 이정미 재판관이 그 평의에 참석만 한다면 3월 13일을 넘길 때 선고가 나더라도 8인 표결로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고 자리를 비워도 탄핵 심판의 한 표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7인 체제로 해서 어떤 변수를 바라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희망은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 아무튼 대선은 5월 셋째 주로 순차적으로 늦춰지긴 하겠습니다. 예,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3월 셋째 주 역시 60일 이내인 5월 17일 수요일쯤 대선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대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5월 셋째 주에는 특별히 휴일이나 연휴가 없어서 제약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마지막 그 시나리오는 가능한 시나리오는 2월 22일에 지금 최후 변론이 돼 있잖아요. 그날 어차피 안종범 전 수석이나 아니면 최순실 씨는 얘기를 다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측에서 그 증인 신청을 하니까 그냥 받아준 건데 더 오래 들을 얘기가 없다면 시간이 짧아져서 그날 재판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날 아예 다 최후 변론까지 다 들을 가능성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탄핵 결정일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시간은 오는 22일 증인신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5시간 넘게 헌재에 나와서 이미 증언을 다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루 전체를 써야 될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 측이 각각 최후 변론을 준비해 와서 예. 최후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미리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최후의 방법으로 전원 사퇴를 한다 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 법적으로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것 저희들이 나름 취재해서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앞서 뉴스룸 1부에서는 온라인 가짜뉴스의 실체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삽시간에 확산되는 과정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짜뉴스의 실태를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가짜뉴스의 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온라인 가짜뉴스들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파급력도 커지고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탄핵 반대를 위한 주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광장 한켠에 이른바 친박 단체들의 동원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죠.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세미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신문으로 포장된 가짜뉴스, 그러니까 오프라인 실태를 전해드렸는데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들, 그러니까 이게 기존 찌라시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건 친박단체의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한 가짜 뉴스입니다. 예. 세계 석학들도 한국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이자 또 모 연구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장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예. 대통령의 한국의 대통령 탄핵 흐름은 북한과 중국의 힘을 의지한 세력들이 벌이는 파워게임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는 건데요. 기존의 지라시들과 달리 완결된 기사체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끝에는 기자의 바이라인까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인터뷰 기사가 아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차라리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 자, 일부에 의해서 지금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 내용도 가짜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당 기관, 여기 기사에서 언급한 연구소는 아예 검색조차 되지 않고요. 예. 해당 교수도 저희가 찾아본 결과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가 올라온 단체 대화방에는 무려 300명이 넘는 그런 참가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한 10%만 이 기사를 진실로 믿고 다른 단톡방에 퍼간다고 가정하더라도 순식간에 이 글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예. 보통 300명이 넘는 단톡방에는 이게 사실 이거 단톡방 자체를 만들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카톡방이 또 많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회사나 아니면 본인의 지인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의 경우는 아무리 많아도 수십 명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예. 하지만 이런 집회나 이런 특정 목적이 있는 단톡방의 경우에는 수백 명까지도 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 취재한 친박단체의 단톡방을 보면 게시물을 퍼나르는 것이 굉장히 주된 목적처럼 보였는데요. 가짜 뉴스들은 물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도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퍼나르자 이런 글들까지 함께 올라오면서 이런 문구와 함께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 뭐 특정인 뭐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를 포함해서 네.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법적 대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이걸 퍼나른 사람도 이거 나중에 법적 대응에 들어가면 책임지게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네. 이 단톡방의 일부 사람들은 가짜 뉴스들을 일부러 퍼나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설마 가짜 뉴스에 속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쉬운데 워낙 집요하게 끊임없이 돌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본인도 모르게 네. 생각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으려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서 보신 단톡방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그런 링크나 게시글들이 올라오는데요. 문제는 이 중엔 진짜 뉴스도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2월 첫째 주 종합뉴스라는 이 글의 경우에는 촛불 집회에 중국 유학생 6만 명이 동원됐다는 내용이 마치 뉴스의 헤드라인처럼 유튜브 영상과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예.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인데 실제 뉴스 헤드라인과 섞어서 진짜 뉴스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예, 실제 온라인에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무차별로 확산되는지 이것도 분석을 해봤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한 친박 단체의 홈페이지입니다. 탄핵 가결 열흘 뒤인 지난해 12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가짜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예. 트럼프가 박 대통령의 탄핵은 2017년부터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탄핵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게시물의 경우는 매우 곧바로 가짜라는 사실이 즉각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최근까지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무려 1,500건이 넘게 공유되면서 탄핵 반대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자, 가짜뉴스를 만드는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형화된 유형도 있다고 들었는데 시청자분들도 이걸 좀 아셔야 가짜뉴스에 안 속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극우 사이트나 친박단체 관련 사이트 등에서 발견한 가짜 뉴스들을 분석해 본 결과 예. 이런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일정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가짜 뉴스는 근거가 없는 허위 그리고 조작된 게시물들입니다. 예. 실제 기사 링크나 출처가 없이 본지에 따르면 그리고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 글들입니다. JTBC가 보도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모두 조작이다 또는 허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시물들이 대표적인데요. 예.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 아니다. 혹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태블릿 PC를 저희 JTBC에 제공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담은 내용인데 이는 저희가 기존의 보도를 통해서 사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사실을 밝혀도 이것이 이른바 친박 세력들에게는 일종의 전략 상품처럼 돼서 사실을 밝혀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없습니다. 사실 소용이 없이 계속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주요 인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법적 대응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나중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좀 더 교묘한 가짜뉴스들도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바로 가짜뉴스의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신이나 과거 국내 기사들을 출처로 들면서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건데요. 완전히 새로운 가짜뉴스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뉴스들을 교묘하게 짜집게 해서 내용을 왜곡하는 겁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건 어제 한 친박단체의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은 즉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이렇게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은 저희가 일부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교묘하게 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일본의 한 극우 매체, 실제로 지면을 발행하는 타블로이드판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일본인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말한 것처럼 왜곡을 해놓은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CNN 뉴스라는 영상의 경우에는 북한 노동당기가 촛불과 세월호 노란 리본을 결합한 모양이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 역시 누군가가 실제 뉴스와 허위 사실을 짜깁게 해서 올린 겁니다. 예.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하루에도 여러 건 발표가 됩니다. 이건 최근 여론조사 응답률인데요. 4.2%, 20.4%, 13.6% 기관마다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응답률이 낮은 조사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응답률과 신뢰도의 상관관계입니다. 오대영 기자, 네. 응답률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답을 했느냐 이거죠? 네, 응답률의 개념은 이겁니다. 응답자 수를요. 그러니까 전화 받고 누른 사람, 네. 그 숫자를 응답한 숫자와 무응답자 수를 합한 숫자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네. 됩니다. 그래서 무응답자 수가 많으면 응답률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응답자가 많으면 그러면 당연히 응답률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명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1,000명만 답을 했다라고 하면 10%의 응답률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뭐 20%대 응답률도 있었고 4%도 있었고 근데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응답률이 높을수록 믿을 만한 조사라고 여기기가 쉽잖아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여론조사에 들어가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응답한 숫자만 합니다. 표본이라고 하죠. 네. 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라는 걸 묻게 됩니다.
무응답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저 위에 노란 표본, 유권자의 뜻을 잘 대표하면 신뢰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저 아래 숫자로 보면요. 응답한 1000명, 그러니까 9000명이 아니라 1000명의 표본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확하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응답률은 단순히 말하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저 무응답자들도 결국에 선거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거를 무시를 하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왜냐면요. 무응답한 저 9000명을 네. 전화를 하다가 끊어버렸으면 왜 끊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권자 수를 대략 4천만 명이라고 보면 전수조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1000명의 표본을 뽑기 위해서 10,00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응답률은 10%가 되겠죠. 네. 2만 명에게 물었는데 1000명만 대답을 했다. 그러면 응답률이 5%입니다. 참고로 이건 통계에서 쓰는 그래픽이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건데 오른쪽 바깥에 저 원이 얼마나 크냐 이것과 달리 실제로 응답한 저 노란색 원, 표본, 즉 1000명이 저 4천만 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대변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1000명을 뽑아내기 위해서 10,000명에게 물었는지 2만 명에게 물었는지는 신뢰도와는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 명에게 물었는데 10,000명이 답했다. 그러면 응답률은 50%죠.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저 붉은색 원이 중간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천만 명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하지 않는 거죠. 네. 즉 응답률이 높아도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론조사 신뢰도 핵심은 응답률이라는 건데 이게 기관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네, 기관들은요 공통적으로 이 표본을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성비로, 또 나이 순으로, 또 지역별로 네. 유권자의 비율에 맞춰서 대입해서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는 5대5로 연령 지역은 유권자의 숫자에 따라 나누는데 안나경 앵커가 여론조사에 참여한다면 네. 여성이죠. 20대 서울 또는 수도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본에 속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대영 기자의 경우에는 남성이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저쪽에 이제 포함이 되겠군요, 이렇게. 네, 30대까지요. 네. 네. 그런데요, 무작위로 이 비율을 맞추고 표본을 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방식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전화 면접이 있고요. 둘째, ARS 자동응답,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조사도 가능합니다. 기관별로 사정에 따라 택하게 되는데 어느 방식이 더 정확하냐는 것은 업계의 오랜 화두고 논란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일부 기관은 표본을 좀 인위적으로 맞춰서 여론조사가 아니라 조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법이 있었죠. 수사를 네.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이 표본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럼에도 시청자들께서 편향성의 의구심이 든다면 이 응답률이 아니라 표본이 유권자 비율처럼 잘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 더 많은 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응답률이 아니라 표본을 더 자세히 봐야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오늘 2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요. 너의 이름은 좋아요라고 잡아봤습니다. 예. 자,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 아들의 어떤 의경생활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관련자를 불렀는데 예. 그 경위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뽑기처럼 5명을 추렸더니 그 안에 우병우 전 수석 아들이 있었고 다시 이들 중에서 이름이 좋아서 그냥 뽑아봤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우 전 수석 아들이더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정말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예, 저희 심수미 기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우 전 수석 아들을 원래 이제 자동차 코너링이죠.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뽑힌 걸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는데 그건 또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진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당시 지난해 국감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코너링이 뭔지까지 말씀하신 것좀 화제가 됐었는데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 굉장히 코너가 많고 요철이 많습니다. 서투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하여간 코너링이 좋다는 해명도 그때 좀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이름이 좋아서 이렇게 뽑혔다는 것도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차라리 코너링 좋아서 뽑혔다는 게 더 예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모든 게 또 우연의 일치였다라고도 주장을 이 백경이가 하기도 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군대 시절에 제 주변에 이름 예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뭐 저도 이름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예. 군대에서 아무런 특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해명이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지난해 특별감찰관 조사에서는 내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그러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코너링이 좋았다. 이번에는 이름이 좋아서 뽑았다라고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예. 자, 최종에 5명이 올라갔다면 확률적으로 그 안에 우씨성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름이 좋아서 뽑은 게 아니라 이름이 눈에 띄어서 뽑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작년엔 뭐 거의 한 달 사이에 막 바뀌었 거군요. 이번에 이제 몇 달 만에 또 바꾼 건데 계속 바뀐다는 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다,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바둑왕을 잡아라. 예. 자, 바둑계의 아이돌 이세돌 구단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의 국민의원회장을 맡아서 당내 당 안팎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자, 안 지사가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그 SNS 페이스북에 뭐 최근에 만나서 바둑을 뒀다는 건데 자, 이세돌 구단 역시도 안희정 지사와 새로운 감각 등의 어떤 성향이 비슷해서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자,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지금 바둑 실력이 1에서 3급 정도라고 밝혔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 책도 내고 아마 5단 수준인 중앙일보 정아람 기자한테 직접 확인해 봤더니 예. 자, 이세돌 구단한테 흙 6점을 깔고 경기를 할 정도면 뭐 1급에서 3급 정도 수준이 맞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지난해 왜 그 알파고 대결 이 자리에도 그래서 나왔었습니다만 바둑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아무튼 이세돌 구단은 잘 알려져 있는데 당 안팎의 다른 경쟁자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문재인 전 대표 아마 4단의 수준급 실력입니다. 최근 낸 책에서도 자신의 바둑 실력 자랑하기도 했었고 예. 또 지난해 이세돌 알파고 대결을 기록한 책에도 추천사를 썼습니다. 정치는 바둑을 통해서 배울 게 많다. 뭐 이런 추천사까지 썼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좀 아쉬운 게 아니냐. 문재인 전 대표 측에 직접 확인을 했더니 뭐 전혀 아쉬울 게 없다. 다른 사람 또 많다. 비교적 쿨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바둑하면 안철수 전 대표도 빠질 수 없는데요. 아마 2단 수준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직접 알파고 대결에 가서 관전까지 한 그 바둑 왕이기도 하고 지난 2일이었죠. 한국기원을 방문해서 또 바둑인들을 격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비하인드 뉴스 진행하죠.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예. 뉴스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